안녕하십니까. 이진우의 부동산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한 두 분을 모셨습니다. 매체에서도 많이 보셨고요. 또 한 분은 지금 오늘도 그 강의를 찍고 오셨는데 열린사이버대에서 지금 9년째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입니다. 이태광 한국열린사이버대학 교수님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이제 시장주의 남으신 우대빵 부동산연구소 우리 심영석 교수님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학생들 상대하기도 하지만 그게 어쨌든 그 본교는 전 미국에 있는 학교의 교수님들이신데 한국 부동산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태환 교수님 먼저 좀 시작해 주시죠. 저는 그냥 좀 심각하다. 심각하다. 네, 심각한 게 정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게 이제 부동산에 너무 묶여 있다 보니까 거기에 좀 사람들이 치중을 너무 많이 두고 하고 있어서 좀 심각하기도 한데 또 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이 부동산하고 경제가 연결이 되면서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다. 국민의 교육을 시켜주는 나라다. 그렇게 또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신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이게 시장의 자율 논리로 일정 부분 놔두면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 그래서 새로 집권할 때마다 다양한 정책을 쓰는데요. 그래서 규제를 하면 사실은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그냥 경제학에 그냥 있는 논리거든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간섭을 하면서 시장은 사실은 가고 있는데 시장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계속 간섭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실패하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세금 부분만이라도 좀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에는 취득세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2주택만 사도 8%고 이런 징벌적 과세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지금 몇 남아있지 않는데요.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82.5%인가. 맞습니다. 이런 세금은 제가 베네수엘라도 70%까지가 최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징벌적 세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을 오히려 왜곡되게 만드는 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1억짜리 집을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고 그 사람이 살 때 취득세 내고 또 팔 때 양도세 낼 거 아닙니까? 근데 20억짜리 전세 사는 사람은 일단 세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나 그 다음에 1억짜리 집 가진 사람은 청약 당첨 못 하는데 20억짜리 전세 사람은 청약 확률이 높고 그게 참 신기한 나라다, 재밌는 나라다. 잘못했다고 표현하셔도 돼요.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분 이제 우리 신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사적 영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자꾸 공적인 이제 플레이어가 되려고 심판들이 들어오면서 왜곡이 자꾸 돼버리니까 공급 시장의 왜곡, 수요 시장의 왜곡 이런 것들이 자꾸 왜곡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또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구구역인데요. 사실은 이제 이중규제 성향이 강하고요. 원래 토지거래 허구구역을 만들었을 때의 목적이라는 게 우리가 신공항 같은 거를 할 때 토지 투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개발 사업 국가적인 이제 공적인 개발 사업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규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은 그 평수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주택거래 허가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집을 사는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이게 사회주의에서도 거의 찾아보기 힘든 당당히 그랬는데요. 왜 이걸 옮기냐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그거를 왜 구청장한테 가서 내가 내 집 사는 거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보다 더 간섭을 하더라. 이게 좀 어떤 제도는 제가 보고 있으면 이런 제도가 과연 어디 나라에 있는지 이런 게 좀 심각한 게 많이 있거든요.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제도를 찾아보기 힘든다고 보는데요. 좀 빨리 이제 바꿔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 시작 좋습니다. 셋이 일단은 3명 다 자유시장 경제주의입니다. 오늘 댓글 많이 달릴 것 같습니다. 자, 강론로드 가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첫 번째 질문은 시장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데 또 계속 이런 기사 나요, 교수님? 교수님이 이제 지금 중개법인 체인도 하고 계시니까 숫자나 이런 거는 또 부동산 114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박식하신데
지금 작년부터 한 50몇 주가 전세값은 소폭이지만 계속 상승세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통념상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의 선행지수다. 그래서 나중에 붙는 상황이 오고 예. 이제 밀어 올려서 예. 이제 이랬지 않습니까? 예. 이건 어떻게 해석하? 지금은 전세가는 50몇 주 올랐는데 매매가는 소폭 하락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 예. 보통의 평이한 시장은 지금 아니잖아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매 가격 하락폭보다 전세 가격 하락폭이 거의 2배 정도 됐어요. 예, 예. 이런 시장은 거의 뭐 유일하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매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전세 가격이 유지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이제 붙으면 그때부터 이제 쳐올리는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요. 최근에는 전세 가격이 더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상황을 좀 보셔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전세가 예전에는 이제 다 자기 자본이었는데요. 지금은 타인 자본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빌려가지고 사실은 담보대출보다 더 쉽게 빌릴 수 있는 게 전세 대출이거든요.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예전에는 뭐 전세 대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출이 들어와가지고 금융화되다 보니까 예, 예. 오히려 이제 그 금리에 민감한데 최근에 이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고요. 말씀하셨듯이 그 전세는 지금 51주 연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매매도 사실은 최근에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한 13주 그리고 수도권만 하더라도 한 달 정도는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서울도 7주인가 상승했다고 예, 맞습니다. 서울이 한 하더라고요. 7주 정도 예, 되고 예. 저는 이제 좀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게 송파구거든요. 예, 예, 그래서 송파구를 좀 유심히 보는데 저번 주까지 해서 한 13주 정도 올랐으니까요. 사실은 3개월이 넘었다 그러면 그렇죠. 추세적으로 이제 상승한다고 볼 수 기조라고 봐야 있거든요.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은 어쨌든 매매도 이제 추세적으로 상승한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근데 원체 이제 가격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전세 가격이 떨어졌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는데요. 그 매매 가격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한 60% 정도 수준이 되면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뭐 쳐올린다는 말도 있고 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도 거기 가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이 한 떨어져. 50%? 예, 50% 중반대 그 정도로 저도 정도 알고 됐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더 이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건 입주 물량이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전세는 이제 입주 물량이 변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입주 물량이 없다는 건 공급이 없다는 말이고, 물론 뭐 기존에 이제 매물은 나와 있지만 원하시는 매물들 대부분 신축 아파트니까요. 그렇죠. 예, 그 아파트의 수요가 이제 늘어나면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커진다 그러면 뭐 매매 가격도 저는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전세 금액보다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거는 2020년 이후에 쓰지 그 전에는 하나도 없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매 가격이 떨어져도 전세 가격까지만 떨어지는 건데 이번 정부에서 대출을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금리가 이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또 대출을 그만큼 많이 집 매매보다 집을 사게끔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전세를 살게끔 해주다 보니까 그 금액가 이렇게 내려가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의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을 보면 서울시에 대한 게 25개구 중에서 14개구가 지금 매매 가격이 상승하고 11개구는 지금 보합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그걸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강남 3구 그다음에 이제 B급지, C급씩 나누잖아요. 송파구도 들어가야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지금의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는 약간의 이제 B급이나 C급 정도가 전세 가격이 먼저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급 같은 데는 이제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도 매매 가격이 먼저 오르더라. 그 현상들을 우리가 좀 구분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급, 뭐 수요와 공급, 뭐 경기, 금리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현재 뭐 금리가 우선일 것 같은데 현재 부동산 이런 조금은 이상하리만 지금 시장에 우리가 알고 있던 시장의 패턴과는 다르게 가는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수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죠. 저는 이번에 이제 금리가 우리가 뭐 0.5에서 3.5로 올라 7배 정도 막 그 기준금리가 올라가지고 금리 영향이 많다고 다들 얘기하는데 예. 이제 제가 분석을 해볼 때는 사실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세 대출해서 그 금리 영향이 물론 있지만 제가 봐서는 금리에 대한 영향은 30%고요. 대출 비중을 대출 얼마큼 해주느냐가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도 뭐 100년 동안 장기 대출을 해주니까 집을 옛날에 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대출 규제라는 얘기시죠? 네. 그게 금리랑 같은 얘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금융적 요인이라고. 금융적 네, 요인이죠. 네. 우 교수님께서는요?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금융적 요인이고요. 그래서 금리도 영향을 미치고요. 미국이 지금 금리가 아마 7.2% 정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 30년 만기 고정 금리 이렇게 해가지고 모기지가 나온 게 한 7.2% 정도 되는데요.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야기했던 8%에 가까운 수준인데도 그러니까요. 예, 집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4%인가 5% 이번 달에도 올랐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게 금융적인 요인이 지금은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값도 많이 올랐고 그래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지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금융적인 요인이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하지만 곧 저는 이제 수급 요인으로 넘어갈 거라고 봐요. 어느 순간 되면. 왜냐하면 이게 금리라는 거는 이게 적응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인가.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지금 금리 상황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요인이냐면 전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언젠가는 떨어질 거니까요.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부정적인 요인보다는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만이라도 이제 튼다 그러면 저는 의미 있는 이제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저는 수급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수요가 어느 정도 받쳐주느냐 이건데 수요 같은 경우도 우리가 경기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지금 IMF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은데요. 그분들 특징이 뭐냐 그러면 IMF를 겪어보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IMF는 일단 나라가 망한 상황이고요. 대기업이 많이 이제 망했고, 일단 집이 떨어지느냐 아니냐 이거를 우리가 여유를 가질 새가 없었거든요. 저도 그때 이제 직장을 옮기려고 하다가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옮기려고 했던 직장이 이제 망하니까. 그리고 그냥 계속 직장에 그냥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거였는데요. 이제 어쨌든 이제 경기 상황이 되게 중요한데요. 지금 현재 오늘도 우리가 OECD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OECD에서 예측한 게 2.6% 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예측했는데요. 2.2% 예측해서 0.4%포인트를 올렸는데요. 이게 상당히 크게 올린 거고, 그렇죠. OECD 20개 국가,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이제 미국과 같이 높은 수준이라는데요. 그리고 작년에 그 임금 인상률 같은 경우도 인센티브가 좀 문제가 있긴 한데요. 나머지 그냥 정액제로 올리는 부분은 그래도 꾸준히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도 이제 바닥을 치고 7월 달부터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수요 요인도 저는 좋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기라든지 이런 요인들도 수급을 받쳐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아주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오히려 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봅니다. 그 부동산은 좀 장기적으로 봐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기를 부동산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집을 사도 우리가 10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격 인플레이션이 되고 가격을 인정하는 단계가 왔을 때 이제 집값이 비싸지 않다는 걸 느끼는 건 갖다가 우리가 이제 일종의 이제 골드락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골드락스가 지금 세계경제 학자들이라 다 이렇게 아까 2.6%의 우리 성장률을 보듯이 골드락스의 시기를 보는데 골드락스 시기를 내년 하반기에 골드락스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인플레이션 되는 그거를 인정하는 범위가 돼서 그 가격을 인정하는 범위가 내년 말쯤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게 이제 IMF나 OECD 국가에서도 그렇게 지금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경제TV에서 그 이진우의 기센 부동산 프로그램 MC를 오래 봤는데 그때 2013년도부터 해마다 그 얘기 나왔었어요. 가계부채 1,000조 넘었다. 가계부채 악성. 그렇죠. 근데 가계부채라는 게 이제까지 그때 이제 우량부채라는 표현을 제가 했는데 빚이 뭐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은 절대 떼먹일 돈은 잘 안 빌려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택담보대출 같은 맞습니다. 경우에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경제 문제 때문에 생활자금 대출이라는 악성 대출이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아주 큰 축은 아니지만 그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주 고점일 때 사서 고금리가 7배 아까 금리 상승했을 때 그걸 못 버텨서 던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지금 초토화가 됐던 것 같아요. 저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부동산 다 봤죠. 조선시대에 뭐 집값 안 비쌌습니까? 그렇죠. 네? 다산 정영이 뭐라고 했어요? 집 서울에 살아. 네? 그랬습니까? 비쌌으니까. 그랬어요. 자기 그 자식들한테 정영이가 집은 한양에 사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에 계속해서 떨어진다. 집값.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는 있죠, 당연히. 근데 이것도 일시적인 거가 지나서 내가 지금 사놓고 10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장 떨어져서 당장 사지 말라는 사람은 제가 봐도 투기꾼이에요. 신 교수님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계부채 쭉 보셨잖아요. 이게 예. 항상 사회적인 문제 이슈화 될 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됐었잖아요. 예. 요즘에 이제 더 거기에 주마가편으로 PF 이제 부실 문제까지 이제 예, 오늘 당장 뭐 이제 큰일 날 것처럼 발표하는데 가계부채 PF 문제 요거 연결시켜서 좀 분석을 좀 해주세요. 교수님의 생각을. 그 가계부채가 저희가 통계상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데요. 근데 뭐 그 안에는 이제 뭐 저희가 할 수 없이 이제 뭐 빌릴 수밖에 없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LTV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도 않고 뭐 이런 측면에서 뭐 파생돼 가지고 나온 소유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 또 뭐 사실은 부채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럼 자산이 커지니까요. 예. 자산이 그동안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아까 뭐 앵커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오히려 담보대출 이거는 굉장히 튼튼하다고 봐요. 우리나라 은행이 뭐 그렇게 신용으로 뭐 대출을 해주고 이런 은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안정적인 뭐 수준에서 충분히 유지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PF 문제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예전보다도 뭐 많이 이제 넓게 잡아가지고 이제 PF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뭐 한 5% 10%만이라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게 한 15조에서 30, 많아도 한 30조 정도 그 되거든요.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충당금 만들어 놓은 것만 하더라도 뭐 100조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어쨌든 금융 사이드로 전이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융 시스템으로.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도 뭐 수십조가 순이익이 우리나라 지금 시중은행이라는 데인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정부에서 하도 답답하니까 물론 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옥석 가리기 같은 거는 계속 못 해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이제 4단계로 해서 이제 부실이라고 아직 정의를 해서 거기는 이제 뭐 완전히 정리하는 방향 뭐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방향은 맞다고 보지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불안을 조성하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뭐 거의 뭐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지금 언론 방송에서도 뭐 연끌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젊은 친구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연끌한 비율을 얼마 전에 우리 그 임정환 교수님하고 연구한 게 있어요. 그래서 논문이 하나 발표됐는데요. 연끌을 비율을 이제 DSR 40%로 해가지고 잡아봤더니만 3.8%. 거의 사람만 연끌이고 그러니까 나머지는 연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대출금이 전혀 없이 산 사람이 10%고 뭐 훨씬 많네요. 예,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 담론들이 보면 뭔가 좀 최근에 이제 언론 방송들도 좀 자극적인 맞습니다. 거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 뭐 그 총선 전에만 하더라도 총선 끝나고 나면 PF 이제 완전히 다 무너지고 나라 무너지들지 계속 그 유튜브 같은 데서도 음모설, 마치 음모설처럼. 음모설이 있었죠. 근데 뭐 지금 5월달 한참 지났는데도 이제 5월설 나오잖아요. 아무 그 지장이 제가 알고 있기로도 원래 옛날에 아주 경기 좋을 때도 PF도 가끔씩 그럼요. 문제가 생기고 그럼요. 이게 원래 프로젝트에 대한 파이낸싱이기 때문에 하이리스크 예, 하이리스크 하이리스크 사업 자체가. 맞습니다. 예. 예.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집값이 많이 빠질 거라고 얘기하시는 전문가라는 분들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 금리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인구 절벽 보통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인구 감소로 이제 집값이 하락할 거라는 우려가 큰데요. 미래 부동산 전망은 신밖에 못 하겠지만 신이 되신 것처럼 좀 전망을 해 주십시오. 저는 우선 그 말씀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인구가 베이비붐에 나타난 게 58년 개띠 얘기 많이 하잖아요. 58년 개띠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인구가 더 많은 게 70년 개띠예요. 맞아요. 그러면 70년 개띠, 58년 개띠이 많은데 그럼 58년 개띠가 지금 2024년도에 지금 65세인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개띠만 많은지. 근데 그 지금 개띠가 또 12년도 되면 30년, 40년 더 남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는 제가 결론이 이거예요. 10년 뒤에 비가 올 건데 지금부터 우산을 쓰고 다니는 거랑 똑같다. 걱정할 일이 아니다. 당장만큼은. 물론 그렇죠, 그렇죠. 다음에는 10년 뒤, 20년 뒤에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지금 당장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공급은 더 많이 해서 집값 폭락할 건데 지금 정부에서는 공급이 심각하다고 지금 왜 제3신도시는 왜 건축한다고 그래요? 그럼 한쪽에서는 공급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 인구가 소멸하니까 안 된다고 하고 그래서 20년, 30년 아직도 남아있고 지금 당장이 힘든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 교수님도 네. 멘트 해주시죠. 인구 예. 감소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연구가 하나 나왔죠. 우리 아마 미래 무슨 인구 연구 뭐 이런 걸 하는 단체 비슷하게 포럼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용광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는데, 예. 2040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 집값도 위험하다. 그게 이제 인구가 주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가구니까요. 우리가 집을 매입하는 단위는 가구니까요. 가구가 이제 줄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면서도 이제 발표했던 PPT 자료를 보시면 그래도 수도권은 괜찮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수도권은 계속 인구가 지금 그럼요.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요.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에 따른 영향이 아까 우리 이태환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당장 걱정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 한 20년은 더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때 사실은 고민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고 줄어들고 이러는 것이 어느 계층이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젊은 계층이니까 이게 어쨌든 집값에 영향은 주고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우대빵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제일 큰 주거 관련된 네트워크입니다. 저희가 한 40개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면 최근에는 이제 오르는 데만 오르고 그 오르는 데가 대부분 주거 선호 지역이에요. 지금 또 이제 마용성 정도가 의미가 있고요. 저희가 원래 본점이 강서였는데요. 강서 이런 데는 보면 여전히 이제 아직도 그 온기가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떨어지는 데가 어디냐? 우리가 소위 해서 제공하긴 한데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데는 아직도 못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서울 이제 외곽에 아주 그래도 큰 도시인데 경기도에 이런 지역도 가보시면 정말 안 좋아요. 아직까지도. 지금 상승률을 계속 올라가는 지역들은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대기업이나 이 상생하는 일자리가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이게 예전부터 80년대부터 90년대부터 계속 이어왔지만 요즘 그게 더 심화된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렇게 보시나요? 어떠십니까? 네,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자리 중에서도 이제 좀 미래의 고급 일자리라고 표현을 저는 하는데요. 그런 일자리가 있는 데들은 지방이든 저는 수도권 그렇죠, 상관이 그렇죠. 없다고 봐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수도권 쪽도 보면 뭔가 이제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은 데가 동탄 이런 데인데요. 이게 이제 저는 꼭 GTX가 뚫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동탄 자체가 거의 3,000년짜리 도시거든요. 맞죠. 이런 요소들이 같이 가미되니까 그러는 거지. 앞으로 GTX가 뚫린다고 해서 최근에 이제 평화누리 자치도 그 위쪽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름도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제가 저번에 산업에 대한 연구자를 봤는데요. 우리가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나눠주는데 2010년도서부터 사실 4차 산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건데 그 4차 산업을 모르는 AI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4차 산업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도 이제 좀
많이 좀 변화가 옛날처럼 우리가 제조업을 해가지고 일자리 많이 창출하고 하는 건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신산업 그리고 새로운 산업들이 일자리가 나오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뭐 실리콘밸리 이런 것도 있듯이 이제 4차 산업의 움직임에 따라서 부동산도 가격이 좀 변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두 분이 요거는 좀 한번 들어볼게요. 한국의 청약제도, 상속세, 증여세 이런 것들의 울분이 혹시 있으시면 좀 속 시원하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건 신 교수님부터 좀. 네. 전 뭐 계속 그 칼럼에도 많이 썼는데요. 예, 청약제도는 뭐 한정된 자원을 또 배분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소위에서 로또 이런 것들은 어떤 형태든지 이제 뭐 좀 청약제도 우선순위를 두는 거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상속세와 증여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미국이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 상속세나 증여세를 느낄 수가 없어요. 엄청난 부자가 아니고 뭐 내가 그렇죠, 재산이 그렇죠. 수천억이다 정도가 아니면 이거 몇백억 그냥 부부간에 증여하고 이러는 것도 없어요. 네. 세금 자체가 없습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하고 일본이 이제 좀 높죠. 네. 그래서 이게 뭐 저는 계속 문제가 앞으로도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계속 버는 이탈하는. 예, 그렇죠. 상속이나 증여 부분에 대한 측면 때문에 이게 돈 있는 분들이라든지 능력 있는 분들이 또 해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상속이나 증여를 해주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여기에 그냥 과한 세금을 매긴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고요. 또 이제 저도 이제 뭐 베이비붐의 끝자락인데요. 상속하지 마시고 증여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주변에 보더라도 이제 돌아가시는 분 연세가 거의 9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보다도 훨씬 나이 많은 이제 한 70대가 이제 상속을 받아요. 못 써요. 그럼 소비가 전혀 진작이 안 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일본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상속 증여에 대한 체계라든지 이런 것도 좀 갖추어지고 또 빨리빨리 증여를 해서 뭔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지. 일본 같이 이제 돌아가시면 가서 자제분들이 가서 막 다다미 뜯고 혹시 그게 돈 있는가 싶어가지고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좀 합리적으로 이게 바꿀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뭐 정치 지형상 이게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렇죠. 나왔는데 정치 지형상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저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상속세 증여세가 제가 알기로는 10몇 년 전, 20년 전의 그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인플레이션 공제 금액들. 네, 그럼 20년 전에 대한 네. 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된 거를 생각하면 그것도 늘려줘야 되는 건데 이것을 이제 그대로 가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한 달에 100만 원 벌어서 재산이 100만 원 있었는데 내 세금 20% 30% 내라. 근데 금액 인플레이션에 대한 거 변화에 맞춰서 해야 되고요. 또 좀 아까 신현수 교수님이 미국이나 일본, 미국이나 이런 데는 거짓말 없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미국도 지금의 약 40%의 이제 상속세 증여세가 있는데 40%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5천만 원 이하만 비과세예요. 우리나라는 성년. 예. 5천만 원 20대 이상. 근데 미국도 그 비과세가 있는데 한국 돈으로요 350억 되는 양쪽으로 비과세고요.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과 비슷하다. 한국보다 좀 더 세거든요. 근데 거기 일본을 가만히 보면 기업 계속 물려받기도 하고 아버님이 하던 거 계속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처럼 30% 40%를 상속세 내는데 증여세 내버리면 그 기업을 계속 못 하잖아요. 가업상속 못하죠. 못하죠. 근데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야. 왜 하느냐 봤더니 4년 내지 5년 정도 폐업을 안 하고 유지를 하고 있으면 비과세예요. 가업상속세. 가업상속세. 시행령으로 고치려면 현재 정권에서도 할 수 있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좀 진출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답답해 죽겠습니다. 아유. 자, 질문 이때까지 몇 개 남았는데 다 했던 얘기고요.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어떤 영향이 있을까? 요거만 이제 거시적인 측면에서 두 분의 식견을 좀 듣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신 교수님부터 인플레이션과 주택가격 어떻게 영향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늘었어요. 그러니까 집을 내 집 마련입니다. 뭐 이게
그 여러 채 사시려고 하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내년에도 분양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 사지 마시고 그렇죠. 분양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게 어떤 말인지 빨리 아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게 빨리 캐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지금 저도 이제 가끔씩 그런 이야기 하는데 저희 가족들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식사를 하는데 호텔 뷔페에서 먹는데요. 이게 코로나 전에는 10만 원 하던 게 지금 20만 원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왜 집값만 이렇게 자재비가 떨어지고 집값만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전 좀 그거는 이해가 안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중동 전쟁이 일어나던 70년대, 예. 저도 뭐 그때는 아직 학생 때라 가지고 나중에 통계 자료만 봤는데요. 70년대 이제 동안에 오른 것들을 보면 주택 가격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오를 수밖에 왜? 그러니까 4달러 하는 게 갑자기 뭐 40달러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당시에 이제 중동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플레이션은 거의 10배씩 막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주택이라든지 이런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아직 그게 완전히 반영이 안 될 수도 있는데요. 어느 수준이 되면 분명히 이거는 집값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분명히 집값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앞으로 우리가 옛날과 같은 저금리 상황을 보기는 힘들다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 생각이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집값이 뭐 높다 이러는 게 하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집값에 영향을 미치느냐에 더 고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봅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해지 기능이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자산으로의 가치를 얘기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이태강 교수님께서는 저는 저 제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금값이 오르고 채소값이 오르고 김값이 오르고 전부 다 오르지 않았냐? 밖에서 외식 오르지 않았냐? 그러면 지금 안 오르는 게 뭐가 있냐? 집값만 오르면. 그랬더니 안 오르는 거는 자기 아들 성적이 안 올랐고 뭐 자기 봉급도 안 올랐고 그러면 떨어진 건 뭐냐 했더니 그 구축 옛날에 있던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안전자산이라는 게 또 금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부동산도 일종의 안전자산으로 보기도 했잖아요. 저 위험자산은 아예 분류. 위험자산인데 근데 주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필수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 다 오르고 있는데 지금 아파트만 지금 떨어져 있는데 그게 계속해서 떨어질 거냐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자금이 많아가지고 돈이 흔해지는 바람에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상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돈이 많이 풀린 거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러면 지금의 집값이 떨어지는데 그 돈이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대요? 그래서 그 돈이 어디 갔나 저 나름대로 추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채권을 안 하는데 채권에 지금 40조가 들어가 있어요. 채권에 이제 간접 상품으로 많이 예,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40조가 가 있고 근데 그 40조라는 돈이 어느 정도냐? 특례보금자리 주택을 가지고 23년도에 가격을 흔들어 놨던 그 금액이에요. 그리고 주식 펀드에 지금 140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나중에 골드락사가 되고 아까 언젠가는 터질 거라고 했을 때는 그 돈이 이 우리 사회에 이제 그게 퍼지고 나올 때는 어마어마한 폭등에 그게 이제 폭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자, 오늘 저희와 이렇게 오랜 시간 얘기해 주신 분은 이태광 미드웨스트 대학교 대학원 주인 교수님하고요. 심영석 우대빵 부동산 연구소 경제 소장님이셨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